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8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그날 새벽의 비밀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던 그날 아침, 인천 십정동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경 어둠이 가장 깊은 그 시간, 2층 주택에서 살던 한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들의 침대에서 누군가에게 무자비하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 56세, 흉기에 8곳을 찔렸습니다. 그런데 아내 임씨 53세는 무려 37번을 찔렸습니다. 37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7번. 이미 숨이 끊어진 뒤에도 범인은 계속해서 칼을 내리찍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그 이불 위로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현장에는 강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죠. 하지만 현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귀금속도 그대로였습니다. 대신 사라진 것은 적금 통장 4개 1억 2천만 원어치. 그런데 이 통장들은 비밀번호 없이는 단 1원도 찾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정말로 1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범인은 왜 비오지도 않는 날 일회용 우비를 입고 왔을까요? 왜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을까요? 왜 피해자는 전혀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아내는 30번이나 찔려야 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아직도 우리 곁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가을, 인천 십정동 309번지. 이곳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 56세, 1950년생이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5시 반이면 아래층으로 내려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임씨는 53세, 1953년생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집안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이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 조용하고 친절한 분이었어요. 남편을 잘 내조하고 아들들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분이었죠. 채권도 없었습니다. 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과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었죠. 큰아들은 서울의 한 대학 의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해화역 부근에서 기숙하며 학교를 다녔죠. 작은 아들은 충남의 한 대학 수의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950년대에 태어난 부부가 두 아들을 모두 의대, 수의대에 보낸다는 것이, 그것도 건축업으로 번 돈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얼마나 아껴가며 살았을까요? 김씨 부부는 2층 집에 1층을 세를 주며 살았습니다. 1층 한쪽에는 동생이 운영하는 건축 설비업체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누나가 운영하는 방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세입자들에게 받는 월세와 김씨가 건축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두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수의대 학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2006년 당시에도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서울과 충남에서 자취하는 두 아들의 생활비까지 한 달에 4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부엌 천장 틈새에 적금 통장 4개를 숨겨뒀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 아들들이 졸업하고 결혼할 때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대생인 큰아들이 빚을 졌습니다. 5천만 원. 20몇 살의 학생이 어떻게 5천만 원이나 빚을 질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큰아들은 친구들과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 40만 원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했고, 어느새 빚이 5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세요.
하지만 부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김 씨 부부는 왜 거절했을까요? 냉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20몇 살에 5천만 원씩 빚을 지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그 아이는 평생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테니까요.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 테니까요. 하지만 큰아들은 이 거절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배신감? 원망? 분노? 아니면 그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 부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2006년 11월 15일 저녁, 김 씨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층 세입자들은 가게 밖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동생과 매형이 함께 담소를 나누며 술을 마셨죠.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새벽 2시 50분경 인천 십정동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마지막 잠을 자고 있었을 시간, 온 나라가 고요했던 그 시각 십정동 309번지 2층에서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누군가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리. 쿵, 쿵쾅, 우당탕.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1층에서 자고 있던 세입자 49세 남성, 건축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하지만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인가? 뭔가 넘어뜨린 건가? 잠결에 그냥 넘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올라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순간 2층 문을 두드렸다면? 혹시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입자 자신도 위험에 처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1층 건축업 세입자는 평소대로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일과를 준비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위층에 김씨가 내려왔습니다. 김씨도 건축일을 했기 때문에 새벽형 인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함께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5시 반이 지나도 6시가 지나도 6시 반이 지나도 김씨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옆집 방학원을 운영하는 누나의 매형을 불렀습니다. 매형,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요? 새벽에 전화벨 소리 엄청 요란하게 울리고 쿵쾅거리더니 그 후로 쭉 조용한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 앞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형수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형님,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2-3cm 정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씨의 시신이었습니다. 내복 차림, 피범벅이 된 채 세입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을 때 거실 소파 근처에서 임씨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역시 내복 차림, 역시 피범벅. 세입자는 비명을 질렀을까요? 아니면 그저 멍하니 서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즉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112입니까? 4. 사람이 죽었어요. 십정동 309번지 2층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시각 오전 7시 10분경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은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현장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검의가 도착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들. 사망시각 새벽 2시 50분경. 정확히 1층에서 전화벨 소리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사인 흉기에 의한 자상 남편 김씨는 8곳을 찔렸습니다. 가슴, 배, 팔. 치명적인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손에 방어 상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불시에 공격당한 것처럼,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당한 것처럼. 그런데 아내 임씨는 37곳을 찔렸습니다. 37번입니다. 가슴에, 배에, 팔에, 다리에, 등에, 얼굴에도.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도 그 이불 위로도 찔렀습니다. 이불을 뚫고 들어간 칼날의 자국. 여러분, 사람을 37번 찌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번 찌르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두세 번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37번.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이건 학살입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걸 오버킬이라고 부릅니다. 과잉살해.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서 증오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범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임씨를 이토록 잔인하게 공격했을까요? 남편은 8번인데 아내는 37번.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강도였다면 남자인 남편을 더 많이 공격했을 겁니다. 남편이 저항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찔렸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원한, 폭수, 증오, 질투,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부검인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 손톱 밑에 상대방의 피부 조직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붙잡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방어 상처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누군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잠자는 중에 불시에 공격당했다. 둘째, 아는 사람이어서 방심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이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남편 김씨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피가 잔뜩 묻은 투명한 비닐, 일회용 우비였습니다. 범인은 우비를 입고 왔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비를?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옷에 피가 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건 계획범죄였습니다. 즉흥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미리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우비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 우비를 벗어서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마지막 순간 그 우비를 붙잡았던 겁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을까요? 범인을 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범인은 우비를 놓고 그냥 갔습니다. 오전 9시 현장 감식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더 많은 단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과학수사팀이 집안 곳곳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1번 현관문은 2-3cm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이 나갈 때 문을 살짝만 닫고 갔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도망가느라 제대로 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조용히 나가려고 살짝만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담장에는 먼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라타면 손자국이 남고 먼지가 쓸립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문을 부순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자물쇠를 부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정문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문을 열어줬거나 아니면 열쇠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증거 2번.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국 브랜드 운동화 퓨마로 추정되는 신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 퓨마는 국내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였지만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입품이었고 여러 경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범인은 왜 신발 자국을 남겼을까요? 계획범죄라면서 우비까지 준비해왔다면서 왜 신발 자국은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냥 실수였다. 둘째, 일부러 남긴 것이다. 일부러 남겼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이 신발을 평소에 신는 신발이 아니라 범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신발이라면, 아니면 누군가의 신발을 훔쳐 신고 온 것이라면 추적이 불가능하죠. 오히려 경찰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 3번.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장롱도 열려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찾은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물색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에 16만 원의 현금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귀금속도 그대로였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집안을 뒤지는데 현금과 귀금속을 놔둔다. 그럼 대체 뭘 찾으려고 뒤진 겁니까? 사라진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적금 통장 4개. 부엌 천장 틈새에 숨겨져 있던 통장들이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어치. 둘째, 사업장부. 김씨가 건축업을 하면서 기록하던 장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금 통장은 비밀번호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통장을 가져가 봤자 뭐합니까? 돈을 찾을 수도 없는데. 실제로 경찰이 은행을 조사한 결과 그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 1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가져간 건 위장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강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더 중요한 건 사업 장부입니다. 장부는 돈이 안 됩니다. 가져가 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져갔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장부 안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부가 경찰 손에 들어가면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범인은 김씨와 사업 관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돈 문제로 다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씨의 사업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없으니 누가 거래처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와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증거 4번. 우비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의 DNA 기술로는 명확한 프로필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면 어땠을까요? 2025년의 과학수사 기술이라면 그 우비에서 범인의 DNA를 완벽하게 추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피부세포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6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증거 5번. 통신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현장 반경 3km 내에서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 기지국 기록을 전부 뽑았습니다. 그 수가 93,000명이었습니다. 93,000명입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이 93,000명의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누가 수상한 전화를 했는지, 누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결과는 없었습니다. 범행 시각에 사건 현장 근처에서 통화한 수상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범인은 휴대폰을 아예 안 가져왔거나 가져왔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계획범죄의 증거입니다. 범인은 통신 기록이 남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프로파일링을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특징. 첫째, 이 집의 내부 구조를 알고 있다. 어둠 속에서 거실과 안방을 찾아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부가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다. 새벽에 누가 찾아와도 의심하지 않고 문을 연 겁니다. 셋째,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우비를 준비했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신발도 추적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넷째, 임씨에 대한 강한 감정이 있다. 37번을 찌른 것은 단순 살인이 아닙니다. 증오, 원한, 폭수심 같은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부와 아는 사이, 특히 임 씨와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사람.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주변인 전수조사, 그리고 가장 먼저 조사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오전, 인천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투입된 인력 형사 60명. 이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찾는 것. 살인사건에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통계적으로 살인의 상당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 씨의 두 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충남의 한 대학 수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어디 있었을까요? 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같이 잤어요. 아침까지 계속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CCTV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완벽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서울의대생 5천만 원의 빚. 부모에게 거절당한 탕감 요청. 그리고 사건 당일 아침 그가 한 전화. 오전 9시경 1층 세입자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부모님이 전화를 받은 큰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저씨, 저 지금 부평역 지나고 있어요. 부모님 뵈러 가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건이 발견된 시각 오전 7시 10분. 경찰 신고 오전 7시 15분경. 큰아들에게 전화한 시각 오전 9시경. 그런데 큰아들은 그 시각에 이미 부평역을 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봅시다. 해화역에서 부평역까지 전철로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9시에 부평역이라면 8시경에 해화역에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아직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8시에 부모님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마침 그날, 마침 그 시간에, 마침 부모님 집으로. 너무 우연 아닙니까? 경찰은 즉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해화역 8시경 전철을 타는 큰아들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역 입구 CCTV 없음. 캣잘구 CCTV 없음. 플랫폼 CCTV 없음. 부평역도 확인했습니다. 내리는 승객들 사이에 큰아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철을 탔다고 했는데 어느 역의 CCTV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모든 CCTV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카메라에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역에서도 도착역에서도 둘 다 안 잡혔다는 건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경찰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왜 부모님 집에 가려고 했습니까? 큰아들의 대답.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다. 의대를? 왜? 빚이 너무 많아서요. 공부도 힘들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 빚이 있으니 학교를 그만둔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가요? 의대를 졸업해야 의사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수능날 아침, 부모님이 바쁜 그 시간에 말하러 간다. 전화로 하면 안 되나?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큰아들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기록, 위치 기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범행 시각인 새벽 2시 50분경 그의 휴대폰은 해화역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 시각에 해화역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천이 아니라.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닙니다. 휴대폰만 그곳에 두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은 인천에 갔다가 새벽에 돌아와서 8시에 다시 인천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했습니다. 큰아들은 동의했습니다. 결과 거짓말 반응 없음. 거짓말 탐지기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거나 심리가 강한 사람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됩니다. 결국 경찰은
큰아들을 용의자로 강하게 의심했지만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CCTV도 애매합니다. 디지털 포렌식도 깨끗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습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증거 없이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1층 세입자 2명, 첫 발견자인 건축업 남성과 그의 매형. 혐의 너무 이른 시간에 올라갔다.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조사 결과 가게 전체 수색 범행 도구 없음. 옷감정 혈흔 없음. 거짓말 탐지기 통과. 최면 수사 이상 없음. 결론 용의선상 제외. 두 번째 용의자 채소가게 사장 40대 남성 특수부대 중사 출신. 혐의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 조사 결과 빚은 이미 전액 상환됨. 거짓말 탐지기 통과. 최면 수사 이상 없음. 결론 용의선상 제외. 세 번째 사업 관계자들. 김씨와 거래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수소문에서 찾아낸 사람만 해도 수십 명. 하지만 사업 장부가 없으니 전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웃 주민들. 혹시 김씨 부부와 다툰 사람이 있나? 혹시 임씨와 원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 있나?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다섯 번째 임씨의 과거 인맥. 37번을 찌른 것은 개인적 감정이 있다는 증거. 혹시 학창시절 친구 중에? 혹시 옛날에 알던 사람 중에? 경찰은 중고등학교 동창들까지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 총 조사 인원 1,500명 이상. 기간 약 1년. 투입 인력 형사 60명. 통신 수사 93,000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007년 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가 되었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십정동 309번지 그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을 그대로 뒀습니다. 방은 그대로, 가구는 그대로, 옷도 그대로. 마치 부모님이 돌아오실 것처럼. 가끔씩 작은 아들이 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층에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2016년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왔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대한민국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21년이 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015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이 법 덕분에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범인을 찾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정동 일대가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두 아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그 집을 팔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15년 넘게 간직했던 그 집을 아마도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부모님도 그 기억도 그 아픔도. 2025년 현재 그 집은 사라졌습니다. 재개발로 철거되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를 첫째, 크로스 체크 부족. 1,500명을 조사했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 6명이 1,500명을 조사하려면 한 사람당 25명씩 조사해야 합니다. 김 형사가 어라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혐의 없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다른 형사에게 넘겨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을까요? 크로스 체크를 했을까요?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1,5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시간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놓친 걸 이 형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수사를 한다면 그 1,500명의 진술서를 다시 꺼내서 다른 사람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임시인맥 조사 부족 37번.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범인은 임씨에게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씨의 과거를 더 깊이 파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어쩌면 초등학교 시절까지도 실제로 다른 살인사건에서는 고등학교 때 미운 감정이 쌓여서 30년 뒤에 살인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넌 왜 행복하게 사냐? 이런 질투심 때문에 임씨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친구, 좋아하던 남자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사람, 작은 다툼이 큰 원한으로 자란 경우. 하지만 당시 수사는 주로 남편인 김씨 쪽에 집중되었습니다. 사업관계, 금전관계. 정작 37번 찔린 임씨의 인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장부의 의미를 간과했다. 돈도 안 되는 장부를 왜 가져갔을까요? 그 안에 자기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범행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김씨와 거래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건축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찾고 자재상, 인부, 동료들을 전부 조사하는 겁니다. 그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한 가지 가설에만 집중했다. 당시 경찰은 면식범이라는 가설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침입 강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다시 분석해보니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가능했습니다. 옆집을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외부 강도가 침입했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먼저 공격했다. 소리를 듣고 깬 아내가 달려왔다. 격렬하게 저항했다. 공포에 질린 범인이 무자비하게 찔렀다. 이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37번이 꼭 개인적 감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무작정 찌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는 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장 증거물 재감정. 우비, 신발 자국 혈흔. 2006년 기술로는 못 찾던 것을 2025년 기술로는 찾을 수 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극미량 DNA도 추출 가능합니다. 터치 DNA라고 손으로 만진 것만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비에서, 신발에서, 문손잡이에서 범인의 DNA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1500명 진술서 재검토. 다른 수사관이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당시에 놓쳤던 모순점,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셋째, 임시인맥 재조사. 중고등학교 동창 전부, 과거에 알았던 사람 전부, SNS, 동창회 명단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찾는 겁니다. 넷째, 사업 관계자 전수조사. 김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 김씨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 김씨와 다퉜던 사람 모두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다섯째, 외부 침입 가능성 재검토. 당시에는 없다고 했지만 다시 현장을 분석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해도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사건을 살펴보셨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새벽, 김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분은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들의 침대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의대, 수의대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의 졸업을 보지 못하고, 그 자식들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그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인에게 말합니다. 자수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경찰을 만나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잡힙니다. DNA 분석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재수사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때 잡히는 것보다 지금 스스로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떳떳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2006년 당시 십정동에 사셨습니까?
혹시 김씨나 임씨를 아셨습니까? 혹시 들은 얘기라도 있습니까? 사소한 정보라도 좋습니다. 이런 거야 뭐 도움이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정보 하나가 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경찰청의 12대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범인은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 부부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김씨 부부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 그날 이후였습니다.